누렁소와 검정소의 교훈. 황희는 조선시대의 청렴한 정승으로 유명해요. 이런 황희가 젊었을 때의 일이에요. 어느 날 황희가 시골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가의 밭에서 한 농부가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한 마리는 누렁소, 한 마리는 검정소였지요. 황희는 잠시 쉬어갈 겸 길가에 걸터 앉아 농부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시오, 누렁소와 검정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는 쟁기를 내려놓고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누렁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황희는 고개를 가우뚱하며 물었어요. 아니, 왜 귓속말을 하시오? 농부는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2마리 다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마리가 잘한다고 하면 다른 한 마리가 기분이 나쁠 게 아닙니까? 아무리 동물이라도 비교를 당하면 기분이 나쁘지요. 황희는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허허, 짐승이 어떻게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고 그러시오? 황희의 말에 농부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누렁소와 검정소는 저를 도와 같이 일을 하는 동물들입니다. 제가 가려는 방향을 알아서 따라와 주니 말도 알아들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농부의 말을 들은 황희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뒤로는 절대 남의 흉을 보거나 남을 비교하지 않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황희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했어요. 집안일을 돕는 하인들의 이야기도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들어 주었지요. 황희는 태종 때 양녕대군이 쫓겨나는 것을 반대해 멀리 귀향을 갔다가 세종대왕이 왕이 되면서 다시 궁궐로 돌아왔지요. 그 뒤로 24년 동안 꿋꿋이 세종대왕의 곁을 지키며 나란 일을 도왔답니다.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언론기관이 있었다고요? 언론기관은 세상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잘못된 일을 비판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신문사나 방송국이 언론기관에 속하지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이런 언론기관이 있었을까요? 조선에는 삼사라는 언론기관이 있었어요. 삼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으로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관리들의 비리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을 했어요. 또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했고요. 삼사는 왕과 관리들이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관이었지요. 사헌부에서는 정치를 바르게 이끌고 관리들을 감찰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일을 했어요. 사관원에서는 나란 일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따져 가리는 일을 했어요. 사헌부와 사관원의 관리들을 대간이라고 불렀는데 대간들은 왕의 신하를 임명할 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홍문관은 궁중의 도서를 관리하며 경연을 주도하는 학문기관이었어요.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키우면서 집현전 또한 홍문관의 성격을 띄었지요. 그러다가 세조가 집현전을 없앤 뒤에는 홍문관이 집현전의 역할을 했어요. 삼사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기관이었어요. 따라서 언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답니다. 삼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삼사의 관리들은 궁궐 문 앞에 무릎을 꿇고 허락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왕과 대신들도 두려워할 만큼 삼사의 힘은 무척 컸지요. 하지만 이런 삼사를 견제한 왕들도 있었어요. 제10대 왕 연산군은 무오사화를 일으켜 자신의 결정을 비판하는 삼사의 힘을 약화시키기도 했어요. 삼사의 벼슬은 높지 않았지만 관리들에게 명예로운 것이어서 주로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삼사에 임명되었답니다. 농사직설. 농부들의 경험담을 직접 듣고 책으로 엮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농사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궁금해진 세종대왕은 신하인 정초를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겠는가? 전하,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배울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옳거니 그러면 백성들을 위한 책을 만들도록 해라. 이전에도 농사법에 관한 책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날씨가 다르다 보니 책의 내용이 우리나라 농사에 그리 잘 맞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에 맞는 책을 새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종초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농사를 짓는 백성들을 만났어요. 물을 얼마나 두시오? 벼를 심는 간격은 얼마나 돼요? 종초는 백성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조사했어요. 각 지역마다 농사를 짓는 방법이 다 달랐지요. 이렇게 모은 백성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1429년에 드디어 농사 직설이 만들어졌어요. 농사 직설에는 벼를 심는 방법이나 밭에 거름을 주는 방법, 농사를 짓는 도구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실려 있었어요. 우리가 교과서로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농부들에게 농사 직설은 농사 교과서인 셈이었지요. 세종대왕은 농사 직설을 전국에 관청에 보내 관리들에게 읽게 했어요. 농민들은 관리들이 읽어주는 농사 직설을 듣고 배워 농사를 더욱 더 잘 지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조선의 외교 정책. 명나라의 말 대신 인삼을 바쳤다고요? 조선은 4대 교린 정책에 따라 중국의 명나라를 섬겼어요. 4대 교린이란 큰 나라를 받들어 섬기고 이웃 나라와는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정기적으로 명의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은 섬기는 나라가 섬김을 받는 나라에 바치는 예물을 말해요. 소나 말, 비단이나 해산물 등 조공의 종류는 다양했지요. 심지어 신하인 황관과 조선의 처녀를 공물로 보내기도 했어요. 명으로 간 황관은 명과 조선의 사신 역할을 맡아 조선의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황관의 말에 따라 명의 요구가 달라졌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명의 황관에게 잘 보여야 했어요. 황관은 조선에 올 때마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선물을 요구하고 챙겨갔는데 이것은 명에 바치는 조공만큼이나 부담스러운 것이었어요.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명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명의 무리한 요구 탓에 나라에서는 걱정이 많았답니다. 세종대왕 또한 고민에 빠졌어요. 명에서 조선의 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요구했거든요. 말이 없으면 나라의 힘이 약해지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을 보내다가는 조선의 말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말 대신에 보낼 것이 없을까? 이때 세종대왕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인삼이었어요. 인삼은 먹으면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해주는 약이라고 해서 명에서도 유명했지요. 세종대왕은 말 대신 인삼을 보내기 위해 조선 사신들을 명에 보내 조선의 인삼을 홍보하게 했어요. 아니 조선의 인삼이 그렇게 훌륭하단 말이오? 사신들의 말을 들은 명은 말 대신 인삼을 받기로 했어요. 세종대왕의 반짝이는 재치로 조선은 더 이상 말을 조공으로 바치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통신사. 조선 시대에도 일본의 한류 열풍이 불었다고요? 통신사는 조선 시대에 일본으로 파견된 외교 사절단을 말해요. 조선 통신사라고도 부르지만 이 명칭은 일본의 관점에서 부르는 것이므로 정확한 명칭은 통신사가 맞답니다. 최초의 통신사는 1429년에 교토에 파견된 통신사였어요. 통신사는 사신뿐 아니라 의원, 화가, 인쇄공, 약사, 도자기, 기술자 등 여러 기술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정치와 문화, 사절단의 역할을 했어요. 당시 일본의 문물은 조선보다 훨씬 뒤처져 있었던 터라 일본 사람들은 통신사를 아주 극진히 대접했어요. 통신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파견되었을까요?
일본의 최고 지도자는 천황이지만 실제로 통치를 하는 사람은 막부라는 관청의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새로운 막부 장군이 통치를 하게 되면 대마도주가 막부의 명령에 따라 조선의 사신을 파견했어요. 그러면 조선에서 300명에서 500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편성해 부산에서 대마도주의 안내를 받아 바다 건너 일본 교토로 갔답니다. 그러던 중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외교 사절단은 단절되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그 뒤에도 끊임없이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지요. 그래서 통신사를 다시 보내게 되었어요. 임진왜란 전에는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일본에 잡혀간 조선의 포로들을 데려오고 일본의 정세를 살피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했지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본 막부 장군이 교토에 있었지만 임진왜란 이후 교토로 옮겨가면서 통신사도 도쿄까지 가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쿄가 교토보다 멀기 때문에 일본에 더욱 오래 머무르게 되었고 이 덕분에 조선의 우수한 기술과 문화는 일본으로 더욱 빠르게 전파되었답니다. 사군 육진 백성들을 괴롭히는 여진족을 소탕하라. 조선시대의 외교 정책은 큰 나라는 섬기고 이웃 나라와는 대등하게 지내는 4대 교린 정책이었어요. 큰 나라는 명나라, 즉 중국을 의미하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이웃 나라에 속했지요. 조선에서는 왕이 바뀔 때마다 명에 알렸고 사신을 보내 각종 공무를 바쳤어요. 이렇게 명을 섬겼던 이유는 명과 친하게 지내면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였지요. 명의 비위를 거슬렀다가는 거대한 군사력을 앞세워 쳐들어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명을 제외한 일본이나 여진 등의 이웃 나라와는 사신을 보내 서로 교류하며 친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침입을 해올 경우에는 강하게 대응했지요. 세종대왕은 국경을 침입해 백성들을 괴롭히는 여진족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여진족은 툭하면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침입해서 곡식과 재산을 빼앗아 백성들을 괴롭혔지요. 최윤덕 장군은 가서 여진족을 물리쳐라. 1433년 세종대왕은 압록강 상류 지역에 최윤덕 장군을 보냈어요. 최윤덕 장군은 여진족을 물리치고 4개의 군을 설치해서 백성들을 보살폈어요. 4군은 여연, 자성, 무창, 우예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군은 큰 고을을 의미한답니다. 최윤덕 장군이 사군을 지키는 덕에 여진족들은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또한 세종대왕은 두만강 하류인 함경도에 김종서 장군을 보내 북진 정책을 펼쳤어요. 6개의 진을 설치해서 성곽을 쌓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한편 백성들을 이주시켜 살도록 했지요. 육지는 종성, 원성, 횡령, 경원, 경흥, 부령에 설치되었어요. 진은 군사 요새를 말한답니다.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 장군의 활약으로 사군 육진이 설치된 덕분에 조선의 영토 경계는 뚜렷해졌어요. 현재 한반도의 국경 또한 이때 완성된 것이랍니다. 최윤덕,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는 장군. 최윤덕의 아버지는 장군이어서 나라를 지키느라 언제나 집을 비웠어요. 아버지는 집을 비우고 어머니는 5살 때 여인 탓에 최윤덕은 마을의 양숙척이라는 천민의 손에서 자랐어요. 덕분에 얌전한 다른 양반 자제들과 달리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강하게 자랄 수 있었지요. 최윤덕이 어렸을 때의 일이에요. 하루는 산에서 소와 말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데 커다란 동물이 나타났어요. 최윤덕은 활로 그 동물을 쏘아버렸지요. 최윤덕은 집에 돌아온 양수척에게 줄무늬를 가진 커다란 동물이 나타나서 활로 쏘아 죽였다고 말했어요. 양수척은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어요. 그 동물은 바로 호랑이였거든요. 최윤덕은 호랑이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어린 나이에 호랑이를 잡았던 거예요. 최윤덕과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는 또 있어요. 아버지를 따라 장군이 된 최윤덕이 평안도 절제사로 있을 때의 일이에요.
마을에 사는 여인이 최윤덕을 찾아와 호랑이에게 남편을 잃었다며 엉엉 울었어요. 그러자 최윤덕은 그 길로 산에 가서 호랑이를 잡아 죽인 후 호랑이의 배를 갈라 여인의 남편을 꺼내 주었어요. 덕분에 여인은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용감한 최윤덕은 훌륭한 장수가 되어 공을 많이 세웠어요. 관리라면 누구나 한양에서 일하고 싶어 했지만 최윤덕은 한양을 마다하고 힘든 변방에서 나라를 지켰어요. 호랑이도 잡을 만큼 힘이 강한 최윤덕은 적들도 무서워했어요. 최윤덕이 지키는 곳은 감히 쳐들어올 생각도 하지 못했지요. 세종대왕은 최윤덕이 나이가 들자 한양으로 올라와서 벼슬을 할 것을 권유했어요. 하지만 최윤덕은 죽을 때까지 나라를 지키다 죽겠다고 했어요. 그 뜻대로 최윤덕은 70세가 될 때까지 변방을 지키다가 생을 마감했답니다. 삼강행실도. 효를 다룬 조선시대의 도덕교과서는 무엇이었나요? 1428년 나라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벌어졌어요.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김하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었지요. 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효사상을 어겼으니 많은 신하가 김하에게 큰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세종대왕은 벌도 벌이지만 백성들이 효도를 할 수 있도록 보고 배울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도덕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세종대왕은 신하인 설순 등에게 중국과 조선에서 모범이 되는 이야기들을 모아 삼강행실도를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1434년에 완성된 삼강행실도는 총 3권으로 이루어졌어요. 나라에 충성을 다한 충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삼강행실충실도와 효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삼강행실효자도, 그리고 부부간의 예의를 지킨 이야기를 모은 삼강행실연료도가 구성되었지요. 삼강행실도 각 권에는 35명씩 105명의 충신과 효자, 연료의 이야기가 실렸답니다. 게다가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알아보기 쉽게 그림까지 실려 있었어요. 삼강행실도에 실린 효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의 한나라에 백유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백유는 어느 날 잘못을 저질러서 어머니에게 매를 맞았어요. 백유는 어머니의 매를 맞고 엉엉 울었어요. 그 이유는 매를 맞는 곳이 아파서가 아니라 아프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늙어서 더 이상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는 것이 슬펐던 것이지요. 그 뒤로 백유는 어머니에게 더욱더 효도하며 살았다고 해요. 삼강행실도는 조선의 도덕서로 많은 백성에게 사랑받았어요. 후손들은 삼강행실도에 실린 이야기를 통해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지요. 또한 삼강행실도에 실린 그림은 당시 조선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답니다. 조선의 농업. 농사가 천하에서 가장 근본이고 제일이지.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한우로 삼는다. 농사 짓기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의 근원이니 왕정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편찬한 권농교서의 내용이에요. 조선에서 농사 짓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잘 알 수 있지요. 조선은 농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농본주의를 정책으로 삼았어요. 조선의 왕들은 어떻게 하면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는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농사직설이나 농가집성과 같은 책을 편찬해 농민들이 농사 짓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했어요. 또한 왕들은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세종대왕은 궁궐 뒤뜰에 논밭을 만들어 직접 농사를 짓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종은 풍년을 기원하는 제단인 선농단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 직접 쟁기질하는 시범을 보이며 농사의 중요성을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왕뿐만 아니라 관리들도 쟁기질을 하며 모범을 보였지요. 이때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은 다음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은 탕이 바로 지금 우리가 먹는 설렁탕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와요.
지방의 수령들에게는 마을의 농가가 잘 되게 해야 하는 의무도 주어졌어요. 농민들은 나라의 독려를 받으며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요. 농사를 짓기 싫다고 땅을 놀리면 땅을 빼앗기기도 했어요. 그 땅에 남이 농사를 지어도 뭐라고 할 수 없었지요. 아무리 땅 주인이라도 농사가 일단 시작되면 중단시킬 수 없었답니다. 그러니 내 땅을 지키려면 농사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때요? 조선에서 농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잘 알겠지요? 조선의 온실. 조선시대에도 온실이 있었다고요? 한겨울에 이불 속에서 까먹는 귤은 정말 맛있어요. 집집마다 귤나무가 있어서 귤을 마음껏 따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귤은 따뜻한 지역에서만 잘 자라요. 추운 지역에 귤나무를 심으면 금세 죽어버리지요. 그래서 귤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따뜻한 제주도에서 잘 자랐답니다. 세종대왕은 귤이 강화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지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강화도에서 귤나무를 길러 잘 자랐는지 살펴보도록 하라. 하지만 강화도에 귤나무를 다른 나무들처럼 그냥 심으면 얼마 안 가 추워서 얼어 죽는 게 뻔해요. 귤나무를 오래 살리려면 따뜻하게 해줘야지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방법이 바로 온실이었답니다. 온실은 비바람이나 추운 날씨로부터 식물들을 보호하고 난방시설로 온도 조절을 해서 온실 안에 식물이 잘 자라게 해주지요. 강화도 수령은 온실을 만들어 귤나무를 추운 날씨로부터 보호했어요. 온실에 대한 이야기는 성종 때에도 등장해요. 1471년 1월에 추운 어느 날 신하들이 성종에게 영산홍이라는 예쁜 꽃을 올렸어요. 바로 온실에서 키운 꽃이었어요. 꽃을 받은 성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꽃과 열매는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은 것으로 정해진 시기가 있는 법. 제때에 핀 것이 아닌 꽃은 좋아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바치지 말도록 하라. 조선시대의 온실은 세계적으로도 그 기술을 인정받을 만큼 뛰어났다고 해요. 한지로 창을 내어 볕이 잘 들어올 수 있게 했고 아궁이에 불을 떼서 땅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게다가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적당한 습도를 유지했다고 하니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놀랍지요? 훈민정음 창제. 세종대왕은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을까요? 조선의 관청에 한 농민이 잡혀왔어요. 사또는 농민을 다그쳤어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사또나리, 제 죄가 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보아라. 법으로 쓰여있지 않느냐? 아니 글자도 못 읽는데 소인이 어떻게 법을 한단 말입니까? 옛날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자는 먹고 살기 바쁜 백성들이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글을 모르니 재미있는 책을 읽을 수도 없고 편지도 못 썼지요. 게다가 법을 몰라서 법에 어긋나는 일인지도 모르고 저질러서 벌을 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세종대왕은 이런 백성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겼어요. 쉬운 문자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읽고 쓸 수 있게 해야겠구나. 세종대왕은 궁궐 안에 정음청을 짓고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했지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양반들은 훈민정음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양반과 일반 백성을 가르는 기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훈민정음을 언문이라는 속된 말로 부르며 무시하고 계속 한자를 썼어요. 이러한 양반들의 반대에도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배울 수 있도록 훈민정음으로 쓰인 책을 꾸준히 편찬했어요. 이 책들은 보급되어 많은 백성이 훈민정음을 익힐 수 있게 되었지요. 궁궐의 왕비와 궁녀들도 훈민정음의 사용을 앞장섰어요. 결국 훈민정음을 무시하던 양반들도 훈민정음을 배울 수밖에 없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훈민정음은 1900년대에 들어서 국어학자인 주시경이 하나의 크고 좋은 글자로서 한민족의 글이자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문자라는 의미로 한글이라고 이름 짓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글자인 훈민정음은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답니다. 용비어천가.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작품은 무엇이었나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이용한 책을 편찬하도록 했어요. 세종대왕의 명을 받은 집현전 학자 정인지와 권제는 1445년에 훈민정음을 사용해서 용비어천가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용비어천가는 용이 날아올라 하늘을 다스리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훌륭한 왕이 세상에 나와 천하를 다스린다는 의미이지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용비어천가는 조선의 왕실을 찬양하는 노래로 조선 왕조가 하늘의 도움으로 세워졌으며 왕들이 모두 성인처럼 훌륭하니 영원히 나라에 충성을 다하라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조선을 세우기까지 왕들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그런데 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으로 조선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쓰도록 했을까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이용해 조선 건국에 대한 노래를 지음으로써 문자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어요. 문자의 권위를 높여 양반들이 훈민정음을 무시하는 것을 바꾸려고 한 것이었죠. 또한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 중 하나가 백성이 왕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용비어천가를 통해 나라에 충성하는 내용을 담았던 거예요. 용비어천가는 최초의 훈민정음 작품이기도 하지만 먼저 한문으로 내용이 적혀 있고 이것을 훈민정음으로 풀어 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점 때문에 용비어천가는 당시 문자와 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훌륭한 작품이랍니다. 몽유도원도. 내가 꾼 아름다운 꿈을 그림으로 그려다오.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양평대군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이 아름다운 곳은 어디란 말인가? 꿈속에서 안평대군이 있는 곳은 복숭아꽃이 활짝 핀 어느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안평대군은 복숭아꽃 향기에 취해 마을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답니다. 꿈에서 깬 뒤에도 안평대군은 아름다운 풍경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안견에게 들려주었지요. 안견은 안평대군이 가장 아끼는 궁궐의 화가였어요. 이야기를 들은 안견은 꿈속의 아름다운 마을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안견이 3일 만에 완성한 이 그림이 바로 유명한 몽유도원도예요. 몽유도원도는 꿈의 복숭아 밭에서 거닌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환상적인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작품이지요. 몽유도원도에는 안평대군과 20명의 선비 그리고 1명의 승려가 쓴 시도 실려 있답니다. 몽유도원도는 안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나라의 산수화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또한 여기에 실린 시들도 문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몽유도원도를 볼 수 없어요. 몽유도원도는 현재 일본의 델리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은 그대로 베껴 그린 것이랍니다. 장영실. 노비에서 과학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요? 조선의 신분 제도는 무척 엄격했어요. 특히 천민이 양반이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천민에서 양반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조선의 발명왕 장영실이었지요. 장영실은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천민이 되어 관가의 노비로 일해야 했어요. 그런데 장영실은 손재주가 좋아서 뭐든지 잘 고치고 잘 만들어냈지요. 이 이야기는 조정에까지 흘러 들어갔어요. 태종은 장영실을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신하들은 천민인 장영실의 신분 때문에 반대했지만 태종은 물론 세종대왕 또한 장영실이 궁궐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장영실은 별들의 움직임과 위치를 보고 시간을 알려주는 천문시계인 혼천이를 만들었어요. 물시계인 자경루도 만들었고요. 자경루는 스스로 치는 시계라는 뜻으로 나무 인형이 북을 두드려 시간을 알려주었지요. 또한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알 수 있는 해시계인 앙부일구와 강우량을 관측하는 기구인 추구기도 만들었어요. 추구기 덕분에 비가 많이 내려서 강이 넘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었고 농사도 더욱 잘 지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뛰어난 활약으로 장영실은 높은 벼슬을 받았어요. 하지만 궁궐에 끝까지 남아있지는 못했어요. 장영실이 왕이 탈 가마를 제작하는 일을 감독했는데 이 가마가 왕이 타기도 전에 부서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 일로 장영실은 곤장을 맞고 궁궐을 떠나야 했어요. 그 뒤로 장영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답니다. 박연,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세종대왕 때 박연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박연은 늘 피리를 들고 다니며 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공연을 펼치고 있는 광대들을 만났어요. 피리를 불고 있는 한 광대를 박연은 넋을 놓고 바라보았어요. 아니, 저렇게 고운 소리가 나다니. 박연은 광대를 찾아가 피리를 더 잘 불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광대는 박연의 피리 소리를 들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선비님, 소리가 엉망진창이군요. 애초에 부는 습관을 잘못 들여서 고칠 수도 없겠고 난 못해요. 난 안 해요. 하지만 박연은 끝까지 졸라 결국 피리를 부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만에 광대보다 더 잘 불게 되었답니다. 박연은 무시했던 광대는 눈이 희둥그레졌지요. 박연은 피리뿐만 아니라 장구, 북, 거문고 등 많은 악기를 배웠어요. 박연이 가야금을 연주할 때면 새와 짐승이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답니다. 이렇게 악기만 연주하니 공부할 틈이 어디 있었겠어요. 박연은 40세가 넘어서야 과거에 급제했어요. 관리가 되어 일을 하면서도 박연은 피리를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이런 박연을 유심히 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평소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던 세종대왕은 박연에게 전해 내려오는 궁중음악을 정리하도록 했어요. 당시의 궁중음악은 여러 악기들과 악기의 음들이 뒤죽박죽 뒤섞여 제멋대로였거든요. 박연은 음의 높낮이를 알아내는 뛰어난 능력으로 악기들의 소리를 다듬고 또 악기를 만들기도 했어요. 박연 덕분에 궁중음악은 더욱 풍성해지게 되었답니다. 제5대왕 문종 30년간 세종대왕을 돕고 3년간 짧게 왕위에 올랐던 왕. 1450년 2월 세종대왕이 죽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어요. 문종은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로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성품이 어질렀어요. 세자 시절 문종은 밤마다 집현전에서 학자들과 학문을 공부했어요. 추구기 제작에도 직접 참여했지요. 또한 오랫동안 세종대왕을 도와 나랏일을 해와서 정치를 해나가는 데에도 무리가 없었어요. 문종은 오래전부터 화약 무기 연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이 된 뒤에는 무기인 화차를 직접 발명했답니다. 이 화차를 문종화차라고 해요. 화차는 활을 여러 발 쏠 수 있는 기구인 신기전을 수레에 실어 끌고 다니며 무기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답니다. 또한 문종은 중국과의 전쟁을 기록한 동국병감을 편찬하게 했어요. 동국병감을 통해 과거 전쟁의 기록과 전술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도 문종 때 편찬되었답니다. 문종은 세자 시절 때 세종대왕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자신도 등에 종기가 나는 병에 걸렸지만 아버지를 대신해서 열심히 나라를 다스렸어요.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3년상을 치렀지요. 3년상은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러내는 것을 말해요.
3년상이 끝나자 문종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하지만 나란 일을 걱정해 쉬지도 못하고 일했지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해진 문종은 대신들에게 어린 세자를 부탁하고 1452년 5월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답니다. 고려사 32년 동안이라 만들어진 책이 있다고요? 어느 날 세종대왕이 집현전의 신하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정도전이 쓴 고려국사는 잘못된 부분이 많으니 고쳐서 다시 편찬하도록 하라. 고려국사는 조선이 건국된 해에 정도전이 쓴 고려의 역사서예요. 고려의 역사를 담았지만 정도전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사실과 다르게 쓰인 부분도 많았지요. 신하들은 고려국사를 고친 고려사를 세종대왕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고려사를 읽은 세종대왕은 못마땅했어요. 아니, 용어들이 사실과 다르지 않는가? 다시 고치라. 신하들은 다시 수정을 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세종대왕은 말했어요. 이 부분은 정도전이 쓴 것으로 도로 고치는 게 낫겠군. 신하들은 힘들게 다시 고쳐서 세종대왕에게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세종대왕은 말했지요. 어허, 이 부분이 완벽하지 않구나. 다시 고쳐서 가져오너라. 세종대왕은 완벽주의 왕이었어요. 신하들은 몇 번이나 다시 수정을 되풀이해야 했답니다. 결국 세종대왕 1년인 1419년에 시작했던 이 작업은 30년이 지난 1449년에도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세종대왕이 세상을 뜨고 문종이 왕이 된 뒤인 1451년에야 겨우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완성된 고려사는 모두 139권이나 된답니다. 혼인제도.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결혼을 했나요?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주자가 쓴 주자가래라는 책에 따라 혼인을 치렀어요. 주자가래는 예법의 시대에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면 남자는 16세, 여자는 14세 이상이 되어야 혼인을 할 수 있었어요. 혼인할 상대는 어떻게 찾았을까요? 요즘은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양가의 부모와 중매쟁이가 혼인 상대를 찾았어요. 중매쟁이는 신랑 집과 신부 집을 드나들며 혼인을 성사시켰어요. 혼인이 성사되면 신랑은 신부 쪽에 혼인을 요청하는 납체를 보내고 신부 쪽에서는 신랑의 요청에 응답하는 회답을 보냈어요. 그리고 신부 집에서는 혼인할 날짜를 정하고 신랑 집에서는 혼수로 함을 보냈어요. 함에는 비단과 혼인에 대해 적은 종이가 들어있었지요. 혼례식은 신부 집에서 치러졌어요. 상에는 닭이 한 쌍 올라갔는데 이는 기쁜 일에 나쁜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혼례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신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답니다. 이때 밖에서는 신방의 창호지 문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어 엿보았어요. 이것은 신랑과 신부가 갑자기 죽거나 신방에 나쁜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서 생긴 풍습이라고 해요. 첫날 밤을 보낸 신부는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신랑 집에 가지고 와서 신랑 가족에게 올리며 인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모든 내식이 끝나면 신랑 집에서 혼인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신부가 신랑 집에서 살며 시집살이를 하는 관습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서 사는 처가살이와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관습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어요. 궁중과 양반가에서는 시집살이를 철저히 시키려고 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예전 관습을 따라 처가살이를 했지요. 시집살이는 조선 후기에 와서야 자리를 잡게 된 거랍니다. 제6대 왕 단종 12세의 왕이 된 소년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세자인 단종이 왕이 되었어요. 이때 단종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답니다. 단종은 어려서부터 총명해서 할아버지인 세종대왕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12살의 어린 나이로 정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보통 어린 왕이 왕위에 오르면
왕이 어머니가 대신 정치를 해주는 수렴청정이란 제도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단종에게는 어머니도 할머니도 없었어요. 그래서 단종 대신 의정부의 정성들이 일을 대신해 주었답니다. 왕의 일 중에는 궁궐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일도 있었어요. 의정부에서 추천한 사람의 명단을 올리면 왕이 보고 선택했지요. 하지만 단종은 어려서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성들이 살짝 점을 찍어 표시를 해주었어요. 그것을 보고 단종은 뽑을 사람의 이름에 점을 찍었어요. 이것을 낙점이라고 해요. 어린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정성들이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렇지 않았어요. 영의정인 황보인과 우의정인 김종선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까이에서 단종을 열심히 도와주었답니다. 단종도 어리다고 모든 일에서 도망가려고 하거나 떼를 쓰지 않았어요.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신하들의 의견도 열심히 들었지요. 모두들 단종이 몇 년 뒤에는 훌륭한 정치를 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종은 그렇게 하지 못했답니다. 어린 단종에게 어떤 시련이 닥쳐왔을까요? 제7대 왕 세조. 어린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수양대군.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단종의 삼촌이었지요. 오래전부터 왕이 되고 싶었던 수양대군은 아버지인 세종대왕이 형인 문종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문종의 뒤를 이어 어린 조카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수양대군은 자신이 왕이 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수양대군은 바로 아래 동생인 안평대군을 경계했어요. 안평대군을 따르는 신하들이 많았거든요.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꾸몄어요. 그러고는 궁궐로 사람들을 부른 다음 자기 편이 아닌 신하가 궁궐에 들어서면 죽여버렸어요. 이때 많은 신하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안평대군과 그의 아들 또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이것을 계유정난이라고 해요.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은 더 큰 힘을 얻었고 결국에는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다시피 물려받았어요. 드디어 왕이 된 세조는 왕의 힘을 키우기 위해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직 계제를 시행했어요. 사람을 뽑는 일도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또한 신하들과의 토론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종대왕과는 달리 토론은 필요 없다고 했지요.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니 신하들은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어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나눠주는 직전법을 시행해 국가의 재정을 늘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토지에 백성들을 이주시켜 토지가 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했지요. 또한 농사책을 여러 권 펴내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도왔어요. 그러던 1468년 9월 7일 평소에 무척 검소했던 세조는 자신의 장례는 소박하게 치르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세조의 왕릉은 과거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사육신과 생육신. 어린 왕 단종은 사육신과 생육신이 지킨다. 어린 단종을 걱정했던 문종은 생전에 가까운 신하들을 불러 놓고 이야기했어요. 과인을 대신해 세자를 곁에서 항상 지키도록 해라. 하지만 단종이 삼촌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자 문종과 약속했던 신하들은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 중에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응부, 유성원이라는 6명의 신하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우리가 전하를 지켜드려야 합니다. 전하를 다시 왕으로 복귀시킵시다. 6명의 신하는 힘을 합쳐 단종을 왕으로 복귀시킬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세조가 이 사실을 먼저 알아챘지요. 결국 6명의 신하는 세조 앞에 무릎을 꿇었고 끝까지 단종을 지키려 했던 이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때 죽은 6명의 신하 이야기를 남효원이라는 사람이 육신전이라는 책으로 남겼어요. 남효원은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던 신하들 중 살아남은 신하였지요.
남효원 외에도 살아남은 신하로는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가 있었어요. 이들은 죽은 6명의 신하에게 사육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살아남은 신하들은 생육신이라고 불렀는데 벼슬을 하지 않고 평생 단종을 기리며 살았어요. 이처럼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자 세조의 신하들은 단종을 궁궐에 두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단종은 강화도의 영월로 유배를 가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얼마 뒤 삼촌인 금성대군이 다시 한번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힘을 모으다 발각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더 이상 단종을 내버려 두면 위험하겠다고 생각한 세조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답니다. 하지만 사약이 도착하기 전 단종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16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답니다. 숙주나물의 숙주가 사람 이름이라고요? 숙주나물을 먹어본 적 있나요? 숙주는 녹두의 어린 싹으로 영양도 많고 몸에도 좋지요. 그런데 숙주나물에서 숙주는 조선의 선비였던 신숙주를 말한답니다. 신숙주가 어쩌다 숙주나물이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신숙주는 21세 때 과거에 급제한 후 집현전에서 일하며 세종대왕을 도와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훈민정음 창제에도 큰 역할을 했고요. 중국어와 몽골어 등 7개 언어를 할 수 있었던 신숙주는 일본에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1443년에 해동 제국기를 편찬했어요.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에는 멋진 시를 지어 올려 중국의 사신을 감동시키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처럼 훌륭한 신하였음에도 신숙주는 숙주나물로 더 유명해졌어요. 그 이유는 바로 신숙주가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낸 계유정난 때 보인 태도 때문이랍니다. 문종은 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 집현전 학자들에게 어린 단종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자리에는 신숙주도 있었어요. 수양대군이 단종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계유정난을 일으키자 문종과 약속한 신하들은 단종을 지키려다 죽임을 당하거나 멀리 떠났어요. 하지만 이때 신숙주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답니다. 수양대군의 편에 선 것이지요. 신숙주는 수양대군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것도 모자라 유배된 단종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지요. 뜻을 함께했던 동료들을 저버리고 배신한 거예요. 백성들은 이런 신숙주를 괘씸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잘 쉬어버리는 나물에 숙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신숙주처럼 잘 변한다는 뜻을 담은 것이지요. 신숙주가 이룬 업적이 많은데도 백성들은 신숙주하면 배신자를 떠올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겠지요? 정이품송, 벼슬을 받은 나무가 있다고요? 1464년 세조는 피부병으로 고생하다가 치료를 위해 약수가 유명하다는 속리산으로 찾았어요. 그런데 세조가 탄 가마가 앞을 가로막은 소나무의 가지 때문에 지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나무에 가마가 걸릴 것을 염려한 세조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마가 걸린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조의 말 한마디에 소나무가 가지를 높이 들어 올린 거예요. 덕분에 세조와 신하들은 소나무 아래로 지나갈 수 있었답니다. 신기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세조와 신하들은 또다시 난처한 상황을 만났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 것이지요. 비에 다 젖게 생겼는데 이를 어쩌나. 그런데 그때 전에 봤던 소나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세조와 신하들은 소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할 수 있었어요. 세조는 이 기특한 소나무에게 정이품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어요. 그 뒤로 이 소나무는 정이품을 받은 소나무란 뜻으로 정이품송이라고 불렀답니다. 지금도 충청북도 보은군 내송리면에 가면 정이품송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벼슬까지 한 이 나무를 보려고 지금도 찾아오지요. 그러면 정이품송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정이품송의 나이는 600세도 넘는답니다. 원각사지 십청석탑,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조선시대 최고의 탑.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는 숭례문이에요. 그렇다면 국보 제2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조 때인 1467년에 세워진 원각사지 십청석탑이랍니다.
원각사는 원래 고려시대에 오래된 절인 흥복사의 터였는데 불교를 믿었던 세조가 1464년에 고쳐 짓고 원각사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세조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원각사를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려고 했어요. 덕분에 원각사는 한양의 3대 절 중에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원각사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어요. 불교가 억압당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1504년에 연산군이 이곳에 음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장학원을 설치하면서 원각사는 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었어요. 연산군 이후 중종이 규모가 크고 화려한 원각사를 공공기관으로 활용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 원각사는 폐허가 되었고 나중에 화재가 나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원각사에 있었던 십중석탑, 원각사비 그리고 대종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국보로 지정되었답니다. 원각사에 있던 대종은 종로구에 있는 보신각으로 옮겨져 보신각종으로 쓰이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전시실로 옮겨졌어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종로구 탑골공원에 있는데 형태가 특이하고 장식이 풍부해서 조선시대 석탑으로는 최우수 작품으로 꼽혀요. 층마다 지붕 장식과 불상이 화려하게 조각되어 수려함과 기교적인 면으로는 우리나라의 탑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걸작이랍니다. 원래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상륜부는 안타깝게도 오래전에 없어졌다가 1947년에 복원되어 현재까지 남아있답니다. 이시의 은한 우리 고을은 우리가 다스린다. 세조는 조정과 멀리 떨어진 북방 지역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왕권이 약해지지 않을까 늘 염려했어요. 그래서 북방 지역 사람들에게는 벼슬을 주지 않았어요. 그중 함길도 지역 사람들은 세종대왕 때 김종서를 도와 여진을 정벌하고 육진을 개척한 공을 세운 사람들로 원래 함길도는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지요. 하지만 세조는 한양에서 관리를 보내 북방 지역을 관리하게 했어요. 또한 호피법을 실시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것들에 불만을 품은 길주의 호족 이시에는 역모를 꾸몄어요. 이시에는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유언 비어를 퍼뜨려 군사를 모았어요. 그런 후에 한양에서 온 관리인 강효문을 죽이고는 세조에게 강효문이 신숙주와 한명회와 함께 반역을 저지르려고 해서 죽였다는 상소를 올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세조는 우선 신숙주와 한명회를 가두었어요. 두 사람은 세조와 가까운 신하였지만 세조는 의심이 많아 가까운 신하도 믿지 않았어요. 이 시에는 자신만만해져서 1467년에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고 고을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어요. 세조는 이준이 이끈 군대를 보냈지만 이 시에의 군대는 만만치 않았어요. 이 시에는 함길도는 물론 황해도까지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나 급하게 군사를 모아 오합지졸이었던 이 시의 군대는 훈련을 잘 받은 나라의 군대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4개월간의 전투 끝에 이 시에는 결국 패배하고 말았답니다. 이 반란을 이 시의 난이라고 불러요. 왕권을 강화하려는 세조의 정책에 반발해 일으킨 반란이었지만 이 난 이후 북방 지역 사람들을 견제하려는 세조의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답니다. 금오신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누가 썼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전해오치는 금오신화는 김시습이 썼어요. 김시습은 단종에 대한 신뢰를 지키며 벼슬길을 마다한 생육신 중 한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김시습은 3살 때에 이미 훌륭한 시를 지어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이러한 소문은 세종대왕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세종대왕은 김시습을 궁궐로 불러 미래에 김시습의 재능을 꼭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똑똑했던 김시습의 삶은 순탄하지 못했어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인데 이어 아버지마저 세상을 뜨며 불행이 이어졌지요. 그러던 중 계유정난까지 발생하며 세종대왕과 김시습의 약속은 소용없어졌어요.
결국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하자 김씨습은 책들은 다 태워버리고 중이 되어 방랑길을 떠났어요. 이렇게 방랑을 하며 쓴 소설이 바로 금오신화예요. 금오신화에는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치유부벽전기, 용궁부연록, 남염부주지읍 단편소설이 5편 실려 있어요. 모두 평양, 개성, 경주 등 옛날 우리나라의 도읍지를 배경으로 쓰였지요. 이 중에서 이생규장전과 남염부주지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생규장전은 송도에 사는 이생이라는 총각의 이야기예요. 이생은 최씨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과거에 급제하면서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흥건적인 난으로 가족이 모두 죽고 이생만 살아남았지요. 슬퍼하는 이생에게 최씨가 다시 나타나는데 이생은 최씨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최씨가 저승으로 떠나자 그리워하다 병을 얻어 죽는다는 내용이에요. 남염부주지는 경주에 사는 박생의 이야기예요. 박생은 여러 날 꿈에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과 토론을 하게 되었답니다. 염라대왕은 박생의 참된 지식을 칭찬하고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꿈에서 깬 박생은 얼마 뒤 병이 들었는데 우혼과 무당을 부리지 않고 조용히 죽었다고 해요. 이처럼 금오신화의 모든 이야기는 불행한 결말로 끝나요. 이것은 김시습이 처한 상황이 작품에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조선의 토지제도. 관리에게 돈 대신 땅을 주었다고요? 조선 초기 관리들은 월급 대신에 나라에서 토지를 받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토지의 수조권을 받았지요. 수조권이란 토지의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농민들은 자신의 땅에 농사를 지어도 수조권을 가진 양반에게 세금을 내야 했어요. 양반은 세금을 받아 일부는 나라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어요. 하지만 양반 개인이 세금을 정해 거둬들이다 보니 욕심을 부리고 지나치게 많이 받은 양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세금을 지나치게 걷지 못하게 하기도 했어요. 관리들이 받는 토지는 경기도에 국한되었어요. 전국에서 토지를 주면 나라의 토지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토지는 현직 관리는 물론 일을 그만둔 퇴직 관리들도 받을 수 있었어요. 토지를 받은 관리가 죽으면 나라에서 토지를 도로 돌려받았는데 이때 사망한 관리의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토지 일부를 다시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새로운 관리들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졌어요. 1466년에 세조는 토지 제도를 바꾸기로 했지요. 지금 일하고 있는 관리에게만 땅을 주도록 하라. 이것을 직전법이라고 해요. 직전법 덕분에 국가의 토지는 늘어났지요. 하지만 관리들의 고민도 생겼답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땅도 없이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인가? 그래서 관리들은 농민들에게 토지의 세금을 더욱 많이 걷어들였어요. 퇴직 후에 쓸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지요. 이에 1470년에 성종은 관수관급제를 실시했어요. 관수관급제는 지방관청이 세금을 직접 거둔 다음 관리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덕분에 관리가 욕심을 부려 세금을 챙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요. 이처럼 관리가 토지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던 제도는 1556년에 완전히 폐지되면서 토지 대신 녹봉을 받게 되었어요. 녹봉은 요즘의 월급과 비슷해요. 관리들은 정기적으로 곡식과 옷감을 받았답니다. 제8대 왕 예종. 뜻을 펼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왕. 1468년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예종이 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예종이 20세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자 불안을 느꼈어요. 12살의 왕이 된 단종보다는 나이가 많지만 나랏일을 혼자 돌보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예종은 8살 때부터 열심히 세자 수업을 받았고 15살 때부터 회의에 참석하여 정치를 배웠어요. 세조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에는 나랏일을 대신 결정하기도 했지요. 예종은 백성들의 불안을 없애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왕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세조가 죽자 신하들과 예종은 세조의 묘호를 두고 의논을 했어요. 선왕의 묘호를 어떻게 짓는 것이 좋겠는가?
묘호는 신종, 예종, 성종 중에 고르시는 것이 어떻사옵니까? 아니, 선왕이 세운 업적이 그리 훌륭한데 종이 아니라 조로 붙여야지. 전하, 조는 나라를 다시 세운 왕께 붙이는 이름이옵니다. 종으로 하시옵소서. 선왕께서는 계유정난으로 나라를 다시 세운 것과 다름없지 않는가? 그러니 조를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세조가 된 것이랍니다. 예종은 아버지 세조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했어요. 왕의 자격이 없는 단종을 물러나게 하고 조선을 위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왕이 되겠다는 예종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종은 어려서부터 발에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결국 예종은 왕이 된 지 14개월 만에 1469년 11월 28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효자였던 예종은 자신의 묘회에 예를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답니다. 남이의 옥. 남이 장군은 왜 억울하게 죽었나요? 세조는 9명의 공신들을 원상에 임명하고 나란히를 돕게 했어요. 왕의 곁에서 나란히를 돕는 신하들은 만큼 원상들의 힘은 매우 컸어요. 이 원상들을 구공신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신공신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걱정했어요. 신공신은 구공신들의 힘이 너무 강해지자 이를 악화시키려고 세조가 기운 공신들이었지요. 남이 장군도 신공신 중 한 명이었어요. 남이는 이시의 난 때 큰 공을 세워 세조에게 아낌을 받았지요. 원래 남이는 양반과 첩의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 출신이었지만 세조의 특혜를 받아 벼슬길에 올랐어요. 그래서 주위에 시기하는 사람이 많았지요. 하지만 뛰어난 능력으로 왕과 신하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27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감으로 무장한 남이가 구공신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예종을 설득해 남이를 낮은 관직으로 내쫓았어요. 하지만 남이의 시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유자강은 남이가 구공신들을 죽이고 왕을 바꾸려는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어요. 이 때문에 남이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이 사건을 남이의 옥이라고 불러요. 옥은 반역, 살인 따위의 크고 중대한 사건을 말하지요. 남이가 정말로 역모를 꾀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유자광의 거짓 고발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비록 구공신들은 남이에게 등을 돌렸지만 백성들은 남이의 편이었어요. 옛부터 백성들은 억울하게 죽은 장군들을 신으로 모셔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여러 전설을 만들기도 했는데 남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남이를 신으로 모시는 무당들도 생겨났고 그에 대한 설화도 만들어졌어요. 경기도 가평에 있는 남이섬은 남이의 묘가 있다고 해서 남이섬이라고 불리게 된 거랍니다. 정의왕후. 할머니가 손자를 대신해서 나란히를 돌보았다고요? 예종이 죽자 세조의 부인이자 예종의 어머니인 정희왕후는 다음 왕의 자리를 놓고 고민했어요. 원래대로라면 예종의 아들인 제한대군이 왕이 되어야 하지만 제한대군은 당시 겨우 4살이었거든요. 제한대군이 자라서 나란히를 돌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했지요. 의경세자의 아들들 중 한 명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 좋겠어. 의경세자는 예종의 형으로 그가 일찍 죽은 바람에 예종이 왕위에 올랐지요. 의경세자에게는 월상군과 지율상군이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순서대로라면 월상군이 왕이 되어야 하지만 지율상군이 왕으로 선택되었어요. 지율상군은 공신인 한 명의 사이였거든요. 정의왕후는 지율상군이 어리긴 해도 한 명이가 곁에 있으면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율상군은 왕이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성종이에요.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곁에서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단종과 달리 성종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어요. 어머니인 인수대비도 있고 대왕대비인 정의왕후도 있었으니까요.
대왕 대비인 정의왕후는 성종이 나라를 다스릴 준비가 될 때까지 나랏일을 대신 결정했어요.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었지요. 성종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정의왕후에게 전하면 정의왕후가 결정을 해 주었어요. 정의왕후는 성종이 어린이 될 때까지 7년이나 성종을 대신해 정치를 했답니다. 이렇게 어린 왕을 대신해 정치를 하는 것을 수렴청정이라고 해요. 왕과 같은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정의왕후는 다른 마음을 먹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오직 손자 성종을 위해서 나랏일을 잘 돌보았지요. 정의왕후는 노련한 정치로 조선의 왕고를 안정시키다가 성종이 20살이 되었을 때 수렴청정을 그만두었어요. 그 뒤로는 모든 것을 성종에게 맡기고 나랏일에 관여하지 않았답니다. 제9대 왕 성종, 조선 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왕.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 성종은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종은 공부를 좋아하는 모범생 왕이었어요. 하루는 지방의 수령으로 발령받은 김숙손이란 사람이 성종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성종은 김숙손에게 수령칠사를 외워보라고 시켰어요. 수령칠사란 수령의 임무를 적은 것을 말해요. 하지만 김숙손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하지 못했지요. 이 모습을 본 성종은 크게 화를 냈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이 수령칠사도 모른단 말이냐? 이런 성종의 품성을 알아본 신하들은 성종이 큰 왕이 될 것이라 이야기했답니다. 유교를 열심히 공부한 성종은 조선을 유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 더욱 힘썼어요. 부모님께 효성이 지극한 효자나 지아비를 열심히 섬긴 연료에게는 효자문이나 연료문을 세워주고 상을 주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유교는 백성들의 생활 속에 점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또한 성종은 언론기관인 삼사힘을 키워 왕실을 감시하게 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비리와 횡포를 고발하는 삼사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요. 이것은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사 제도가 정착된 것은 조선이 바라는 유교 정치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선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틀이 되는 법이 필요하지요. 성종은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이란 뜻을 가진 경국대전을 완성했어요. 덕분에 이후 조선의 왕들은 경국대전을 기본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성종은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다스렸어요. 항상 백성들을 생각하고 신하들을 아꼈지요. 성종 덕분에 백성들은 전보다 잘 살게 되었고 나라의 재산도 많아졌답니다. 훈군파와 살인파. 신하들은 왜 두 파로 나뉘어 싸웠나요? 조선이 건국된 뒤 고려의 신하들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조선의 신하가 되어 나랏일을 돕거나 조선의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요. 새 나라 조선의 신하가 되어 태조를 도와 조선을 세우는데 힘쓴 신하들은 훈군파라고 해요. 훈군파는 조선이 건국될 때부터 궁궐에서 높은 벼슬을 얻었기 때문에 많은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반면에 살인파는 조선이 건국될 때 태조의 손길을 뿌리치고 지방으로 내려간 신하들이에요. 이들은 고려를 배신하지 않으려고 한양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을 키웠어요. 이 제자들이 살인이 되었고 이들도 점차 궁궐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조선이 세워지는 데에는 훈군파의 공이 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힘이 강해지자 비리를 저지르고 재산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는 등 문제가 생겼어요. 살인파가 시골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 동안 훈군파는 왕실과 혼인을 맺어 왕의 사돈이 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사돈을 맺어 더욱 힘을 키우기도 했답니다. 훈군파의 힘이 나날이 커지자 이를 염려한 성종은 살인 출신의 선비들을 뽑아서 삼사의 벼슬을 주었어요. 삼세에 등용된 살인파는 훈군파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어요. 오랜 세월 동안 권세를 누려오던 훈군파는 살인파를 괘씸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살인파를 몰아내기 위해 사화를 일으켰지요. 사화는 조선시대의 신하와 선비들이 정치적 반대파에게 몰려 참혹한 화를 입은 일을 말해요. 사화는 모두 4차례나 일어났는데 이 때문에 많은 살인파 선비들이 죽임을 당했지요. 하지만 살인파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살인파는 궁궐에서 점점 자리를 넓혀갔어요.
조선 중기에는 살인파의 역할이 훨씬 커지게 되었답니다. 인수대비. 여성만을 위한 책도 있었나요? 송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여성이었어요. 어느 날 인수대비는 생각했어요. 조선의 부녀자들을 위한 책이 없으니 내가 나서야겠구나. 1475년 인수대비는 연려전, 소학 등의 책에서 여성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글을 뽑아냈어요. 그런 다음 책으로 엮어 편찬했어요. 이 책이 바로 내혼이에요. 궁중의 여성들과 부녀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여성들의 교과서였지요. 왕실의 어른으로서 아랫사람들을 가르칠 책을 만든 거예요. 이 책에서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여성들의 덕목을 가르쳤어요.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중요한 덕목은 남편을 잘 섬기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었지요. 유교와 성리학의 영향으로 조선시대 여성들의 지위는 고려 때보다 낮아졌어요. 조선의 여성들은 평생 삼종지의와 칠거지약을 지키며 살아야 했지요. 삼종지의는 지켜야 할 세 가지 도리로 어려서는 아버지, 시집가서는 남편,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라야 하는 도리예요. 칠거지약은 해서는 안 될 7가지 행동을 말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경우, 바람을 피우는 경우, 질투하는 경우, 나쁜 병에 걸렸을 경우, 말이 많은 경우, 물건을 훔치는 경우, 자식을 못 낳는 경우가 칠거지약에 해당되지요. 여기 해당되면 남편은 아내를 내쫓아도 되었지요. 인수대비는 여성들의 덕목을 철저히 지켰어요. 시아버지인 세조에게 효부라는 글이 새겨진 도장을 상으로 받을 정도였죠. 그런 만큼 아랫사람에게도 덕목을 지키기를 강조했어요. 연산군의 어머니인 윤씨가 궁궐에서 쫓겨난 데에는 인수대비 영향이 컸어요. 윤씨는 질투가 무척 심했어요. 칠거지약에 해당되면 아무리 왕비라도 쫓겨나야 했답니다. 폐비 윤씨 사건으로 인수대비는 며느리를 쫓아낸 시어머니로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그 전에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성 교과서를 만든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랍니다. 경국대전. 조선시대에 출산휴가가 있었다고요? 전 세계 각 나라는 그 나라만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법은 국가가 정한 규칙이랍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법이 있었을까요? 조선이 건국된 뒤 조정에서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조선만의 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려 때에도 법이 있었지만 중국의 법을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생활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지요. 그래서 정도전은 1394년에 조선 경국전을 편찬했어요. 이후에도 다양한 법전이 만들어졌는데 세조는 이러한 법들을 모두 모아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460년에 법전을 전문으로 만드는 육전상정소를 설치해서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답니다. 이 경국대전은 세조와 예종을 거쳐 성종 때인 1485년에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경국대전에는 나랏일부터 백성들의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을 다루는 법률이 담겨 있어요. 어떤 법률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오늘날에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을 위한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출산과 육아를 위해 쉴 수 있게 해주는 출산휴가예요. 그런데 이 출산휴가가 경국대전에도 나온답니다. 경국대전에 보면 임신한 노비는 80일 동안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출산을 하기 전 30일, 출산을 하고 나서 50일 동안 일을 쉴 수 있었지요. 남편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었다고 해요. 이 밖에도 혼인은 몇 세가 되어야 할 수 있는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정해져 있답니다. 심지어 양반들의 치마폭까지 정해져 있다고 해요. 만약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엉덩이를 맞는 곤장부터 멀리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유배, 죽임을 당하는 사형까지 지은 죄에 따라 다양한 벌을 받아야 했답니다. 동문선. 손주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은 책. 어느 날 성종이 신하 서거정을 불렀어요.
손조들의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엮어 널리 전하도록 하라. 서거정을 중심으로 한 23명의 신하들은 손조들이 쓴 글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고구려의 을지문덕, 신라의 채치원, 고려의 김부식, 그리고 조선의 정도전 등 무려 500여 명에 이르는 선비들의 작품을 4,300여 편이나 모았답니다. 이 글들을 엮어 만든 것이 동문선이에요. 동문선은 154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문선에는 왕께 올리는 상소문부터 동료에게 쓴 편지, 여행에 관한 기행문이나 일기 등 다양한 글들이 실려 있지요. 그럼 동문선에 수록된 정도전의 글을 살펴볼까요? 고려 말 정도전이 귀양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정도전이 귀양을 간 곳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깊은 산속이었지요. 조용하고 음산한 집에 혼자 있던 정도전은 귀신들을 만났어요. 귀신들은 정도전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괴롭혔지요. 이놈아, 어찌 나를 괴롭히느냐? 정도전의 말에 귀신 중 하나가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는 양반의 구리내가 풍기는 시내를 벗어나 이곳에서 살고 있다네. 따지고 보면 자네도 우리와 처지가 비슷하지 않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말일세. 그래서 자네와 놀아주려고 했는데 우리를 물리치려고 하니 여기서 긴 시간을 어찌 보내겠나? 세상엔 비록 모습은 사람이어도 하는 짓을 보니 우리 귀신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많네. 그러니 너무 매장하게 굴지 말게. 이 말을 들은 정도전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귀신에게 사과하는 글을 썼어요. 풀숲에서 함께 춤추며 놀아보자는 내용이었지요. 이렇게 동문선에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글들이 실려 있어요. 손주들의 생활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교훈을 주는 귀중한 책이랍니다. 폐비 윤씨. 질투 때문에 폐비가 된 왕비가 있었다고요? 나라의 어머니인 왕비가 쫓겨나는 일도 있었을까요? 질투 때문에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연인이 있었어요. 바로 폐비 윤씨이지요. 폐비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난 왕비를 말해요. 윤씨가 어떻게 폐비가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원래 윤씨는 성종의 후궁으로 궁궐에 들어갔어요. 후궁으로 들어간 다음 해에 중전 한씨가 죽자 윤씨는 중전이 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종과 대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요. 성종과 대비들은 곧 윤씨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 결과 윤씨는 중전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답니다. 중전이 된 윤씨는 왕위를 잇게 될 원자도 낳았어요. 원자는 아직 왕세자가 되지 않는 임금의 맏아들을 말해요. 이 원자가 커서 연산군이 되지요. 그러나 중전이 된 뒤 윤씨는 이전의 착한 모습은 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못되게 변해버렸어요. 특히 후궁들을 못살게 굴었는데 성종이 좋아하는 후궁들을 질투하다 못해 없애버릴 궁리까지 했어요. 윤씨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심지어 왕의 식사인 수라에 독을 탈까 싶어 윤씨를 수라상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막을 정도였지요. 이 지경이 되니 결국 성종과 신하들은 윤씨를 궁궐에서 쫓아내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하지만 궁궐에서 쫓겨난 폐비가 되었어도 윤씨는 신하들에게 여전히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바로 원자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원자가 나중에 왕이 되면 폐비가 된 어머니를 궁궐로 다시 부를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윤씨는 자신을 폐비시킨 신하들을 가만두지 않겠지요. 결국 성종은 윤씨에게 사약을 내렸어요. 질투에 눈이 멀었던 폐비 윤씨는 결국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식목일의 유래. 왕이 직접 밭을 갈았다고요? 4월 5일은 꽃과 나무를 심는 식목일이에요. 그런데 왜 4월 5일이 식목일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4월 5일이 677년에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치고 삼국 통일을 이룬 날이기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1493년에 성종이 직접 밭을 갈며 농사를 지은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식무기를 4월 5일로 정한 거예요. 게다가 4월 5일은 나무를 심기에 딱 좋은 계절인 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종이 4월 5일에 직접 농사를 지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짓도록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였답니다. 성종은 하루 동안 직접 농사를 짓고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제사도 지냈어요. 이렇게 성종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 변장을 하고 궁궐을 빠져나가 백성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변장을 하고 마을에 나간 어느 날 밤, 성종은 한 나무장수를 만났어요. 아니, 밤도 늦었는데 집에 안 가고 뭐 하는 게요? 성종의 물음에 나무장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무를 다 못 팔아서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요. 나무장수가 안쓰러웠던 성종은 나무를 모조리 사고는 말했어요. 농사를 지으면 사는 게 벼슬살이에 비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소? 이 말을 들은 나무장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남자들은 농사 짓고 여자들은 바늘질해서 먹을 것을 장만하고 겨울엔 땔감을 팔아 먹고 살 걱정이 없는데 재미가 없긴요. 양반들은 벼슬에 떨어질까 귀양이라도 갈까 맨날 불안하지 않습니까요? 성종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궁궐로 돌아가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백성들의 즐거움은 부귀영화보다 값진 것이로구나. 그 뒤로도 성종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덕분에 백성들은 배고프지 않고 평온한 시절을 맞이할 수 있었답니다. 악화개범.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었다고요?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던 성종은 궁중음악과 무용을 담당하는 기관인 정학원에 명을 내렸어요. 음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선의 음악을 책으로 정리하도록 하라. 왕명을 받은 정학원에서는 조선의 음악에 관한 것들을 모두 모아 책으로 편찬했어요. 1493년에 만들어진 이 책이 바로 악화개범이에요. 악화개범에는 말 그대로 조선 음악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 고유의 음악인 향악과 중국의 음악인 당악, 나라의 의식에 쓰이는 아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악기들이 있는지, 악기들의 소리는 어떻게 내는지도 실려 있어요. 심지어 음악에 따라 어떤 옷을 입고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지도 나와 있답니다. 음악에 맞춰 추는 무용에 관해서도 자세히 쓰여 있어요. 어떤 모양으로 춤을 추는지, 춤을 출 때는 어떤 옷과 장신구를 착용하는지, 얼굴에 쓰는 탈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나와 있지요. 글과 함께 그림도 실려 있어서 더욱 잘 볼 수 있었어요. 악화개범에는 처용무에 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처용무는 신라시대의 처용설화를 배경으로 한 춤이에요. 처용이 집에 돌아와서 전염병을 옮기는 귀신을 보고 화를 내는 대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귀신이 나가게 만들었다는 설화이지요. 처용무는 탈을 쓰고 공연을 해요. 주로 궁궐에서 귀신을 쫓는 행사에서 공연했는데 5명이 춤을 추는 오방 처용무에 참여한 악곡만 해도 67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처용무에 쓰는 악기는 가야금, 검은고, 당피리, 대금, 동발, 장구, 아쟁 등 자그만치 20여 종이나 되었답니다. 모두 9권으로 구성된 악화개범은 우리 악기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책이에요. 조선시대 때 전쟁으로 불에 타 없어진 악기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악화개범을 보고 다시 만들어내기도 했답니다. 제10대 왕 연산군. 조선에 있는 건 다 내 거야. 성종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1494년에 19세의 연산군이 왕이 되었어요.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과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성종은 언제나 신하들과 나랏일을 의논해서 결정했지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어도 신하들이 반대하며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를 곁에서 지켜보았던 연산군은 불만이 많았어요. 감히 신하들이 왕의 말에 이리라 저리라 하다니. 연산군은 신하들이 왕에게 함부로 의견을 말할 수 없도록 왕권을 강화했어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일으켜 많은 신하를 죽이고 몰아냈지요.
신하들은 더 이상 연산군의 말에 반대하지 못했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조선은 왕의 땅이니 내 맘대로 못할 게 없지. 연산군은 궁궐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궁궐 근처의 집들과 궁궐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절을 모조리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궁궐 안에 동물원을 만들고 갇혀있는 동물들에게 화살을 쏘며 사냥놀이를 즐겼어요. 연산군이 궁궐 밖으로 행차라도 하며 비상에 걸렸어요. 행차가 지나가는 주변의 집들은 다 비워야 했고 연산군이 사냥을 하면 농사를 짓던 밭도 사냥터로 바뀌었지요. 연산군은 자신이 탄 가마를 낮은 벼슬의 신하들에게 매게 했어요. 원래 가마는 천민들이 맸어요. 그런데 신하들에게 가마를 매게 함으로써 왕과 신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 거예요. 이런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하자 몇몇 신하들은 연산군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웠어요. 결국 연산군은 중종 반정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연산군은 왜 다른 왕들과는 달리 조나 종이 아닌 군으로 불릴까요? 연산군은 쫓겨난 왕이기 때문에 묘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자 시절의 연산군이란 이름으로 계속 불리게 된 것이랍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연산군은 왜 사화를 일으켰나요? 연산군은 모두 2번의 사화를 일으켰어요. 바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이지요. 두 사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볼까요? 예전에 성종은 언론기관인 3사의 기능을 확대시켰어요. 주로 살인파 선비들이 3사의 관리가 되었지요. 그런데 조선이 건국될 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홍군파들은 살인파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걸핏하면 꼬투리를 잡아 후군파를 비판했으니까요. 연산군 또한 살인파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란 일을 결정할 때면 반대 의견을 내곤 했거든요. 연산군과 후군파는 살인파를 몰아내고 싶었어요. 그때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지요. 전하, 김일손이 적은 사초에서 세종대왕을 비판하는 글을 발견했사옵니다. 홍군파인 유자광은 연산군에게 사초를 보여주었어요. 유자광은 살인파를 몰아내려고 왕이 보면 안 되는 사초의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사초에는 세조가 조카 단종을 왕위에서 몰아낸 사건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 글을 쓴 사람은 살인파인 김종직, 그 글을 사초로 옮긴 사람은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었지요. 이를 본 연산군은 사초를 작성한 자들을 죽이고 그와 관련된 살인파들도 죽이거나 유배시켰어요. 이 사건을 무오년인 1498년 일어난 사화라고 해서 무오사화라고 해요. 무오사화는 후군파가 살인파를 밀어낸 사건이기도 했지요. 연산군 또한 그동안 자신을 비판해온 3사 관리들을 제압할 수 있었답니다. 연산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사화를 일으켰어요. 바로 갑자년인 1504년에 일어난 갑자사화예요. 연산군은 갑자사화를 통해 어머니 패비 윤씨의 오난을 갚는 동시에 무오사화 때 제거하지 못한 선비들을 몰아냈어요. 이 두 사화로 유학을 공부한 훌륭한 선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성종이 다져놓은 유교적인 정치도 흔들렸지요. 이러한 폭정 때문에 연산군은 지금도 조선의 대표적인 폭군으로 불린답니다. 흥청망청의 유래. 이러다 나라가 망하고 말겠지. 흥청망청은 돈이나 물건을 함부로 쓰는 모양을 말해요. 흥청망청이란 말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을까요? 연산군은 왕이 가진 힘을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 쏟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이용했어요. 연산군은 미녀를 뽑기 위해 전국에 채용사라는 관청을 설치했어요. 채용사의 홍은 여자를 의미해요. 조선의 미녀는 다 이 연산군의 것이다. 채용사에서는 각 고을마다 아름다운 미녀를 뽑도록 하라. 연산군은 각 고을마다 아름다운 여자를 뽑아서 채용사에서 따로 관리하겠어요. 채용사에서는 각 고을의 예쁜 여자를 강제로 뽑았어요. 여기에서 뽑힌 여자들은 운평이라고 불렀는데 운평이 궁궐로 가면
흥청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영상군은 매일같이 흥청들과 어울려 놀기만 했어요. 궁궐의 행사가 열리는 경회로에서 매일같이 흥청과 어울려 잔치를 열었지요. 조선 최고의 대학교 성균관도 연산군의 놀이터로 변해버렸어요. 채용사에서 뽑혀온 여자들의 수는 만 1만 명이나 되었는데 이처럼 어마어마한 숫자의 흥청들과 날마다 잔치를 벌이다 보니 궁궐의 재산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백성들은 걱정했어요. 이러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겠지. 이렇게 나라의 재산을 마구 낭비하고 나란 일을 돌보지 않았던 연산군은 결국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를 두고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생겨났답니다. 연산군처럼 흥에 겨워 마음대로 즐기며 살다간 망하고 말 거라고 경고하는 말이지요. 장녹수, 춤과 노래로 연산군을 사로잡는 여인. 장녹수의 아버지는 장한필이라는 사람으로 양반이었어요. 하지만 장한필의 첩이었던 어머니는 노비였어요. 장녹수는 양반과 노비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천민이었지요. 장녹수는 가난한 탓에 시집도 여러 번 가서 자식도 두었어요. 나이도 어리지 않았고요. 외모도 그리 뛰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천민 출신의 시집도 여러 번 간 이 여인이 어떻게 연산군의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장녹수는 춤을 기막히게 잘 추었다고 해요. 외모는 보통이지만 동안이라서 30세인데도 16살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 덕에 장녹수는 흥청이 되어 궁궐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홀딱 반해버렸어요. 장녹수는 모두가 무서워하는 연산군을 쥐락펴락했어요. 연산군은 화를 불같이 내다가도 장녹수만 보며 눈 녹듯 화를 풀었지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은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모성애를 느꼈다고 해요. 장녹수는 연산군에게 반말을 하고 노예처럼 다루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연산군은 장녹수의 말이라면 좋아서 다 들어주었어요. 결국 연산군은 장녹수를 후궁으로 맞았어요. 천민 출신에서 후궁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장녹수는 연산군만큼이나 자기 멋대로였어요. 후궁이 된 뒤 다른 두 후궁과 그 가족들을 죽게 만들었고 옥치화라는 기생이 자신의 치마를 밟았다는 이유로 목을 베어 죽이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궁궐 밖에 있는 자기 집을 넓히겠다고 민가를 때려 부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종종 반정으로 장녹수의 행복도 끝이 났어요. 연산군은 폐위되고 장녹수에게는 돌멩이가 날아들었지요. 장녹수는 돌멩이에 맞아서 죽었어요. 날아온 돌멩이가 얼마나 많았던지 금세 돌무덤이 되었다고 해요. 폭군의 여인으로 기세등등하던 장녹수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답니다. 네, 여기까지 왜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 안 되나요? 상을 읽어드렸습니다.